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자, 오늘 귀한 손님 모셨습니다. 책걸상 두 번째 찾아주신 분인데요. 서강대학교 철학과의 서동욱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서동욱 교수님 반갑습니다. 그 서동욱 교수님께서 철학의 욕조를 떠도는 과학의 오리인형. 우리가 그때 철학오리? 뭐 하여튼 저 길어가지고 과학오리? 과학오리가 네. 약어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 과학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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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서동욱 선생님께서 기획하시고 여러 철학자들을 모아서 쓰신 과학오리 책으로 책걸상을 한번 찾아주셨었고 그게 벌써 1년 넘었더라고요. 네, 그때 서동욱 선생님께서 지금 현재 타자에 대한 철학 책을 집필 중이다. 그 말씀을 하셨던가요? 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 책이 나오면 책걸상에 꼭 한번 다시 모시겠습니다라고 약속을 드렸었는데 6월 24일 날 그 타자 철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동욱 선생님 바쁘신데 이 휴가철에 어렵게 막 졸라서 다시 모셨고요. 이 책이 지금 JYP가 지금 뜨악한 표정을 지으면서 책을 뒤적뒤적하고 있는데 이 책이 본문만 한 600쪽 됩니다. 네, 본문만 597쪽이고요. 처음에 서동욱 선생님께서 타자 철학 책을 드디어 내셨다. 우리 책걸상에서 다뤄야 되지 않겠냐라고 제가 JYP한테 제안을 하니까 JYP가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해도 된다면 방송을 하자. 타이프 치는데 뭔 철학이 필요하냐. 그 타자 철학에 대해서 타이핑 철학이라고 하는 반응 한 번이라도 생각이라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유, 초기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혹시 진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구나 해서 괄호치고 한자 표기를 해야 되나. 그러면 한자를 못 읽었도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그 책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젊은이들하고 얘기할 때 이거 타이핑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 저 스스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되잖아 그렇게 말해도. 아니 저는 그 처음 서동욱 선생님께 이 책을 딱 받고 나서 약간 놀랐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타자에 대한 철학 책을 쓰신다라는 건 뭐 익히 알고 있었지만 타자 철학이라고 그냥 제목을 딱 붙이시리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좀 제목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지 않으셨어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카메 면도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이 하여튼 엔티티의 수를, 뭐 존재자의 수를, 아니면 뭐 개념의 수를 이걸 느리지 마라. 가장 단순하게 설명해라. 뭐 이런 취지를 함축하고 있는 얘기인데요. 전 그걸 대단히 신봉하고 준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목이 너무 긴 비평이나 논문이나 이런 것들은 약간 먼저 좀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아니 근데 전에 그 기획하신 책은 우리가 과학오리라고 줄여서요 읽는 책은 철학의 욕조를 떠도는 과학의 오리 인형이었잖아요. 그건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 제목 자체가 그 즐거움을 주는 그런 방향에서 만들어진 제목이고요. 그게 아니라 뭐 액면 그대로 어떤 은유나 즐거움 없이 곧바로 주제로 이제 진입을 하기 위해서 채택되는 제목도 있을 텐데 저는 가장 단순한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다른 뭐 비평이나 글 쓸 때도 예를 들면 시와 정치 뭐 이렇게 하면 그냥 그 제목으로 가는 거지 뭐 다른 군더더기 수사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원래 진짜 셀럽이거나 아니면 진짜 내공이 센 사람들은 책 제목을 짧게 붙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 저서 제목들이 차이와 타자, 들레지의 철학, 일상의 모험, 철학 연습, 생활의 사상 대체로 짧네요. 지금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네, 뭐 과학의 품격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개념 의료 4글자, 과학의 품격은 5글자.
놀랍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그냥 깜빡이 안 켜고 들어오시나요? 긴장하셔야 됩니다. 네. 자, 지금 오카메 면도칼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표현도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요. 그게 무슨 뜻인지 짧게 좀 설명하고 넘어갈까요? 사유하는 방식 아니면 뭐 개념을 전개하는 방식 뭐 이런 거에 지침이 되는 그러니까 철학함의 지도 원리. 이거 자꾸 어려운 표현이 나오네요. 네네. 그러니까 생각을 할 때 뭘 따라서 생각을 하면 좋을까? 이랬을 때 그 영국 철학자, 영국 중세 말기의 철학자죠. 오캄이 쉽게 얘기하면 단순화시켜라라는 겁니다. 괜히 쓸데없이 개념을 추가하고 설명을 덧붙이고 이런 것보다 취할 수 있으면 단순한 길을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면도날로 잘라내라는 겁니다. 최대한 같은 얘기, 같은 내용을 전파하는데 짧게 설명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를 군더더기를 다 빼라.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면은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은 뭐 공부를 많이 해서 너 머리가 아프구나 아니면 뭐 시력이 떨어져서 머리 아프구나 뭐 단순한 설명 아닙니까? 근데 뭐 조상님이 계셨었는데 그 다시 여기 되돌아오셔서 너 뒤에 앉아 있고 이래서 머리가 아픈 거다 이렇게 설명하면은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는 두통이라는 거를 뭐 쓸데없는 형이상학적 공상적인 원리를 가져다가 설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뭔가 설명을 할 때 최대한 간결하고 짧게 군더더기 없이 설명하라라는 뜻을 담고 있는 말이 오카메 면도칼이다. 맞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책을 쓰실 때 최대한 짧고 간결하게 쓰셨는데 지금 600쪽이 나온 거죠? 예, 저는 필요한 말만 하려고 했습니다. 필요한 말만 했는데 600쪽이다. 네. 근데 오카메 면도칼, 오카메 면도날은 그 여러분들께서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만한 개념인 게 기자들도 가끔씩 그런 얘기 하거든요. 어떤 현상이 관찰이 되었을 때 이제 그 현상의 이면을 막 추적을 하잖아요. 취재를 통해서. 그런데 뭔가 막 되게 복잡한 사정들을 갖다 붙이기 시작하면은 이제 딱 데스크 혹은 선배가 오카메 면도날을 생각을 해라. 그 현상으로 치닫는 가장 단순한 어떤 동기나 이유가 있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자, 이제 책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타자 철학이라는 게 철학의 한 분야, 한 조류 뭐 그런 겁니까? 일단 타자 철학이란 무엇이다를 정의를 좀 해주시죠. 저런 명칭이 예를 들면 철학의 오래된 분야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인식론, 뭐 형이상학 또는 존재론, 그다음에 현상학 뭐 이런 것도 뭐 그렇게 그거는 이제 좀 더 세부적인 특정한 접근 방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철학이 전통적으로 취급하는 영역이라면은 도대체 지식이란 무엇인가? 인식론. 그 다음에 존재란 무엇인가? 존재론 또는 뭐 형이상학이란 명칭으로 불리는 것. 그 다음에 또 좋은 삶 내지 덕 이런 건 무엇인가? 무엇이 좋은 삶인가? 이런 걸 묻는 이제 윤리학 내지 실천 철학. 이런 게 이제 철학의 기본적인 분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철학하면 사유의 방법을 다루는 것으로서 논리학이라는 분야가 또 있죠. 이 영역 안에서 뭐 좀 전에 말씀하셨던 뭐 현상학이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접근 방식들이 존재론적 문제, 때론 윤리학적 문제, 때론 인식론적 문제를 공략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자면은 이 타자 철학이라는 명칭은 그렇게 애초부터 있었던 그런 하나의 철학의 전통적인 분야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 용어 자체가 고정된 채로 학계에서 특정한 분야, 특정한 주제를 가리켜 보이는 것으로 고착되어서 쓰이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명칭이 안 쓰이는 건 아닙니다. 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분들이 논문이나 책에 뭐 어떠한 누구누구의 타자 철학 이런 명칭을 붙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래되고 보편적인 명칭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저 명칭이라는 것은 독자들에게 하나의 제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타자 철학의 문제는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사유가 되어야 되는가. 그건 타자 개념을 피해서 사유할 수 없다라는 하나의 제안을 저는 저 제목 안에 담고 싶었습니다. 제가 지금 메모를 하면서 들었는데요. 그 철학은 그럼 크게 나누면 인식론, 존재론, 윤리학, 논리학 이 정도로 나눕니까? 원래는 고전적으로는? 고전적으로 인식론, 존재론, 윤리학, 논리학 그 정도? 무난한 분류라고. 이게 칸트 음. 보면은 칸트의 주저들이 있잖아요. 음. 뭐 순수 이성 비판. 순수 이성 비판은 그 네 개 중에 뭐겠어요? 인식론? 예, 인식론이죠. 인식론. 다행이다. 인식론 또 그리고 이제 존재론적인 문제도 다루고. 네. 근데 타자 철학은 이런 식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말하자면은 타자 철학에는 인식론도 들어갈 수 있고 존재론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런 그렇죠. 거 윤리학도 그렇죠. 들어갈 수 예, 있고. 방향이 맞습니다. 다른 거군요. 예. 근데 그 실제로 읽어보면은 그 세 가지의 문제를 놓고서 씨름했던 철학자들의 고민들 같은 것들을 서동우 선생님의 시각에서 정리하고 비판한 대목들이 이 책의 중요한 내용을 차지하고 있죠. 예, 뭐 언제 그렇게 다 파악을 날카롭게 하고 오셨어요? 맞습니다. YG는 읽었다니까요. YG는 책의 내용을 파악을 잘합니다. 기억도 잘하고. 그리고 진짜 600쪽 다 읽었어요? 꼼꼼하게 읽었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건 거짓말이고요. 어쨌든 근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수박 겉핥기식으로라도 통독을 했죠. 저는 프롤로그와 1장 그리고 마지막 장 꼼꼼하게 최선을 다해서 읽고 중간 부분은 계속 넘기면서 이렇게 어디 아는 말 좀 없나 이러고 근데 대충 봤습니다. 어떠셨어요? 그 뭐 두께 때문에 뭐 압도감을 느끼는 그런 인상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냥 이렇게 쭉 편하게 따라가실 수 있지 않으셨나요? 아주 편하게 따라가기는 조금 어려웠고요. 여기 다시 녹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제가 워낙 철알못이라서 그래서 그랬던 것 같고 그 앞부분에는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게 타자라는 게 왜 중요한가 그리고 이제 이 현대 사회에서 점점 뭐 혐오와 이 배제가 판치는 세상에서 이런 게 특히 중요하다라는 문제 제기 이런 부분은 되게 감명 깊게 읽었고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2장 가서 이제 후설 나오면서 조금 자세한 얘기가 나오니까는 이제 약간 어려운데 이러면서 조금 넘기고 또 넘기다 보면은 이제 선생님이 원래 시도 쓰시고 평론도 하시고 글발이 좋으신 분이다 보니까 또 어떤 부분은 또 재밌어져요. 그러면서 또 이것도 재밌네 이러면서 또 보다가 좀 어려워지면 좀 넘기고 이렇게 하면서 봤습니다. 저는 그 읽으면서 그 제가 JYP를 타박했는데 실제로 JYP가 본격적으로 통독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서 꼼꼼하게 살폈다면은 아마 훨씬 더 재밌게 읽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시간도 좀 더 있었으면. 네, 왜냐하면은 중간중간에 그 JYP가 좋아하는 소설이나 연극이나 시를 적재적소에 서동우 선생님께서 사례를 들거나 혹은 아예 그냥 그런 문학 작품들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이 특정 철학자의 철학의 개념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철학자의 개념이 가지고 있는 뭐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다르게 생각해 볼 것들을 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인 철학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겁을 집어먹기보다는 그냥 입문서다 생각하고 찬찬히 읽어보면은 오히려 철학책이 이렇게 재밌을 수도 있네, 별로 어렵지 않네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했어요. 그 우리 책걸상에 자주 나오는 김혼비 작가는 이 책을 무지막지하게 재밌게 잘 읽었다고. 네. 그래서 오늘 원래 제자리에 저 빠지고 김혼비를 불러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잠깐 했는데 김혼비도 바빠가지고 제가 앉아있긴 합니다만. 그 김원비 작가가 그 철학책 읽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관심이 있다라는 거 알고 있어서 제가 타자 철학을 서동우 선생님께 증정받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인터넷 서점에서 한 권 사가지고 보내줬거든요. 그랬더니 또 열심히 읽었나 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재밌는 책이라니 한 다음에 서동훈 선생님께서 내신 다른 철학책들도 다 찾아가지고 읽어볼 생각이라고. 예. 저 김원비 작가가 보낸 문자 교수님 좀 보여드려 좋아하실 네, 것 제가 같아요. 보여드릴게요. 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부터 드려야겠네요. 귀중한 독자를 자, 얻어서. 제 이제 청취자분들도 또 많은 분들이 철학에 대해서 뭐 이렇게 깊이 있게 아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적을 거니까 제가 이제 계속 무식한 질문 헛소리 많이 할 텐데 일단 타자라고 하는 거에 반대말은 그럼 자아입니까? 나입니까? 뭐라고 봐야 돼요? 뭐 그건 경우에 따라서 경우에 음. 따라서 이제 다르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들도 제가 좀 이렇게 끼어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많았는데 여기 끼어들기 되게 힘드네요. 네. 그냥 끼워 드셔도 아니, 돼요. 예, 예, 그냥 끼워 뭐 드셔도 되고 장난이었습니다. 그리고 아 강양구가 혹시 뭐 헛소리를 했습니까? 지적하고 싶은 아니에요. 아니면 끼워 드셔도 되고 그다음에 다시 좀 번복해가지고 이건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네, 됩니다. 저- 다 이해합니다. YG가 자꾸 막 잘난 척하면서 막 이상한 얘기 했는데 마음에 안 든다, 틀렸다 그러면 아주 가혹하게 지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우리 청취자들은 좋아합니다. 이거 봐요. 끼어들 틈이 없어. 뭐 지금 말씀하신 것부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그렇죠. 뭐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럼 그 반대편은 무엇이 있는가? 자아가 있고 뭐 또 다른 관점에서 얘기하면 주체가 있고 이 처음에 1장 제목이 타자의 시대이죠. 타자가 뭘 행사하지도 않고 누리지도 않는데 주도적이지도 않는데 타자의 시대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좀 타자의 시대 하니까 타자에게 대단히 뭔가 중요한 권한이 부여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좀 이상한 제목이 붙였죠. 제가 염두에 뒀던 건 그런 겁니다. 근대는 주체의 시대였다라면은 현대는 타자의 시대이다. 주체가 스스로를 실현하고 지배하고 그런 것들이 철학과 더불어서 그리고 다른 여러 자연과학과 더불어서 근대 학문의 이 핵심 꽃을 이뤘다라면은 이제는 바로 이 주체한테 침입해 들어오는 이질적인 자들, 이질적인 요소들, 주체가 지배할 수 없는 것들. 바로 왜 지배할 수 없는가? 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오로지 타자이기 때문에 지배할 수 없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시대이다. 이런 점에서 그 명칭도 타자의 시대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그겁니다. 아까 김원빈 작가님 즐겁게 읽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들을 드렸는데 그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일부러 쉽게 쓴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당연하게도 일부러 어렵게 쓸 일도 없고 그렇게 쓸 수도 없겠죠. 전 철학에 대해서 자꾸 쉽다 어렵다 이게 정확한 분류법 또는 철학에 접근하는 방식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강의할 때도 그렇고 글을 쓸 때도 그렇고 뭘 쉽게 만들 수도 없고 어렵게 만들 수도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일 또 하고 싶은 일은 오로지 정확하게 쓰는 것뿐입니다. 필요한 만큼 정확하게 쓰는 것. 그래서 제가 신입생들이라고 뭘 더 강의 내용을 쉽게 만들어서 하고 대학원생들이라고 해서 더 어려운 수수께끼 같은 말들을 쓰고 이러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이렇게 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유가 요구하는 것은 그냥 정확한 개념일 뿐이고 아까 오캄의 면도날 다루면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전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일무이한 강의, 유일무이한 글쓰기가 있는 것이지 일부러 쉽게 만드는 개론서 아니면 전문가만 읽는 그런 어려운 논문 별로 그런 거는 제 생각의 범위 안에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래도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고등학생들을 위한 철학 강의 같은 걸 하신다. 그러면 어쨌든 좀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실 거 아니에요. 제가 고등학생도 했던 것 같고 정확하게 기억나는 거는 하도 인상 깊어서 기억에 남는 거는 중학생들 대상으로 했던 적이 있어요. 중학생들 대단히 활발하고 사유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건 일단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성인들은 철학에 대해서 어렵다는 선입견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이미 조금 거리감을 두고 바리케이트를 치고 철학 앞에 출발점에 서는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힘을 주고. 근데 중학생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는지 알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아주 자유로운 정신을 가지고 상상력을 가지고 질문들을 만들어서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건 진짜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애들이라서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뭘 쉽게 어떻게 만들어 봐야겠다. 이건 좀 그렇게 권장할 만한 접근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철학적인 개념이라는 것은 이론들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이상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냥 최고의 철학에 도달했다고 얘기하자면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쉽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건 파괴시키는 것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냥 오로지 한 가지 얘기 방식만 있을 수가 있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그 철학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전달하는 게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 개념이라는 말을 제가 많이 사용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 개념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생각한 바를 전달하기 위해서 도입되는 도구일 뿐이고 그야말로 생각한 바를 정확한 말로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그 타자 철학의 중요한 여러 가지 내용들은 책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이 서강대학교 철학과 학생들의 수업 시간에 또 학생들이랑 상호작용하면서 선생님들께서 그 생각을 펼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타자 철학의 수업을 주로 몇 학년을 상대로 해서 개설을 하셨어요? 타자 철학 그 서문에도 제가 언제 어떻게 수업을 언제 몇 학기에 뭐 수업을 했다 이런 기록을 쭉 남겼습니다. 뭐 거슬러 올라가자면 이제 2020년에 처음 귀국하면서 3월 학기에 이제 2020년이요? 죄송합니다. 2002년. 2002년. 네. 그래서 그야말로 딱 20년 만에 타자 철학 강의를 귀국해서 한 다음에 20년 만에 나왔더라고요. 결국은 그렇게 됐는데 그 사이에 이제 또 여러 번 했었죠. 그 누굴 대상으로 했냐면 학부에서도 하고 대학원에서도 하고 뭐 다층적으로 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가장 크게 궁금했던 점은 이 정도 대작을 쓰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이게 궁금했었거든요. 20년? 근데 아니 진짜로 어디 이 책 출간 관련해서 어디랑 인터뷰 봤더니 20년 걸렸다고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 아마 출판사에서 보도 자료를 좀 잘 써주셨다는 것 같고요. 저는 글쎄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그런 수업을 처음 했던 걸 기준으로 얘기하자면은 뭐 20년이겠지만 그건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그 사이에 다른 작업들도 했던 것들도 물론 들어 있습니다. 또 이런 우려도 들어요. 아니 저 사람은 20년 동안 뭐 했길래 저거밖에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거를 제가 앞에 내세우고 싶지는 처음 않습니다. 구상부터 지금까지는 한 20년 걸렸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실제로 집필 기간은 물론 글도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나눠 쓰셨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살짝 아는 게 제가 2009년에 소동호 선생님이랑 처음 이제 사적인 연이 닿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교류를 했었는데 그 소동호 선생님께서 철학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펴내신 게 2012년으로 기억이 되는데 맞습니까? 2011년입니다. 네, 2011년 그 철학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펴내신 다음에 그것도 반비 출판사에서 펴냈거든요. 이 타자 철학을 펴낸. 그러고 나서 그 즈음에 다음 작업으로는 어떤 걸 기획하고 계십니까?라고 제가 여쭤봤을 때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타자에 대한 철학책을 본격적으로 써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얼추 한 10년 정도 최소 10년. 예, 그 말씀드리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나네요. 기억력 너무 좋으세요. 저는 제 일도 잘 기억 안 하는데 남의 일도 하지. 지압이 넓었어. 2011년에 이제 반비에서 철학 연습을 내고 이런 그 다음에 이
타자와 관련된 책을 이제 기획을 했죠. 그걸 쓰고 싶다고. 그래서 아마 그때 바로 계약서도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약서 쓰고 나서 지금 10년 만에 책이 나온 거 10년 만에 나온 거네 그럼. 괜히 했나 이 얘기는. 근데 그런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이제 뭐 철학 연습 아시겠지만 철학 연습은 비교적 간명한 터치로 쓴 책이었거든요. 그 철학 연습이 반비 출판사 첫 책이에요. 아 그래요? 네네. 예, 그랬죠. 그래서 뭐 간명한 터치로 이렇게 철학 연습과 같은 분위기의 책을 내볼까 하고 타자라는 주제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주제는 그렇게 간단히 접근하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많고 그냥 거기에 그치기에는 점점 생각도 하고 덧붙여서 글도 쓰고 또 다시 확장해 나가고 가지가 펼쳐지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형태의 책이 나오게 됐죠. 처음에는 뭐 이런 식으로 염두에 뒀던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제가 초반에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고 지금 넘어간 것 같아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 타자 철학이란 아주 짧게 이렇게 한두 줄로 정리하면은 뭘 말한다. 요거를 한 번만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타자에 대해서 사유하는 거죠. 타자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그건 잠깐만. 예. 그런 류의 질문을 제가 이제 몇 개 더 드려볼게요. 그러면 타자 철학은 영어로는 뭐라 그럽니까? 영어는 philosophy of the other 이렇게 하면 Philosophy of the other. 예,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others도 아니고 그냥 the other라고만 하나 봐요. others가 더 정확한 others라고 해도 되고요. 표현일 또 그러면 타자 철학이라는 용어를 처음 쓴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이 개념을 창시했다거나. 사실 그 책을 읽어보면 그 서동우 스님께서는 약간 불만스럽게 언급을 하시고 계시지만 타자 철학의 상징적인 철학자는 이 책에서 6장에서 굉장히 길게 다루고 있는 레비나스라고 하는 철학자죠. 아니 예. 제가 이제 타자 철학이라고 검색을 해봤을 거 아닙니까? 이제 읽다가 답답해서 그랬더니 주로 레비나스 얘기가 제일 많이 언급이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타자 철학이라는 게 뭐 어떤 철학 안에서 뭐 보편적으로 이건 한 분야의 명칭이다 이런 것보다도 저는 제가 보기에는 편의에 의해서 고안되고 사용되는 이름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자와 관련된 이런저런 철학적인 주제들을 다루는 거 그걸 짧게 타자 철학이란 명칭 아래 부르죠. 그리고 그만큼 그 안에 들어있는 다루는 내용도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스펙트럼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타자 철학의 뭐 창시자 이런 개념은 사실 없죠. 없는 거고 예. 타자 철학이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도 그걸 명확하지 않고 그걸 찾는 것도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아더라는 말이 어차피 뭐 세상 모든 예. 문건이 다 나도 나오고 남도 나오고 할 것이니까. 맞습니다. 제가 현대 주요하게 이제 쟁점이 되는 게 타자와 관련된 문제들 뭐 이런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책의 서문에서부터 네. 또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뭐 고대 그리스와 그 다음에 고대 유대인들의 정신 세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는 이 타자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뒤에 말씀하신 거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더 명확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까 저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철학의 여러 분야가 이제 뭐 인식론, 그 다음에 존재론, 뭐 윤리학이다, 뭐 이게 대표적인 분야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뭐 타자와 관련해서는 이 분야들 안에서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인식론이라는 거, 지식이란 무엇인가, 나는 뭘 아는가, 뭐 이런 걸 가령 묻는다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런데 지식이라는 것은 그 사적인 의견이나 사적인 몽상이 아니려면은 공유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남에게 전달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나는 다른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저 대상에 대해서 보고 말하는가? 어떻게 서로 지식이라는 것이 공유되는가? 이게 바로 그야말로 인식론에서 지식의 문제에서 타자 개념이 중요하게 끼어드는 국면이겠죠.
존재론과 관련해서 뭐 더 재밌는 예를 한번 들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아까 뭐 자아도 말씀하셨지만 하나의 자아로서 우리는 고립된 자인가 아니면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은 타자와 함께 있는 것인가 뭐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이 배경에서 왜 이런 문제를 던지는 게 중요한가 뭐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냥 다 접어두고 이런 예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도구 중에 울타리라는 도구. 우리는 도구와 더불어서 직접적으로 세계와 만나죠. 그냥 자연 안에 있지 않고 자연과 우리가 만나는 방식이라는 것은 도구를 통해서 만납니다. 근데 우리가 만드는 재밌는 도구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울타리죠. 그리고 그건 아주 기본적인 도구입니다. 의식주가 기본적인 것처럼 이 집과 관련된 울타리라는 도구는 대단히 기본적인 도구죠. 근데 울타리의 존재는 뭘 알려줄까요? 바로 내 것이 있으면 남의 것이 있다. 이건 내 것이고 울타리 밖에는 타자의 땅이다. 이걸 알려주는 게 바로 울타리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혼자 고립돼서 존재하는 그런 자아라는 것은 없고 울타리 같은 도구가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 방식은 이미 타인과 더불어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예를 들면 존재함의 문제에서 타자가 어떤 사유의 성찰의 주제로 성찰의 문제로 들어서는지 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윤리학은 뭐 우리가 뻔히 생각할 수 있는 뭐 주제잖아요. 남 때리지 마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 내가 아닌 타자 혹은 우리가 아닌 타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네. 남의 여인을 탐하지 마라 뭐 이런 것도 다 그런 거죠. 그런 굳이 예를 들어도 그런 예를 들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1부는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각 챕터마다 이제 한 명의 철학자들을 가지고 서술을 하셨는데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다 타자 철학이라고 부를 만한 타자 철학과 관련되는 어떤 철학적인 작업들을 많이 했던 주요 인물들이라서 뽑으신 겁니까? 일부 마무리해야 되는데 대단히 길게 대답해야 되는 네, 질문. 네, 네. 아, 그래요? 네, 뭐 근데, 근데 사실은 적당히- 굉장히 네, 네. 중요한. 그러니까 왜 하고만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타자 철학에 관한 책이다 그러면 타자 철학이란 무엇인가, 뭐 누가 만들었나, 어떻게 적용되나, 뭐 타자 철학이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전쟁하고는 어떻게 연결되고 뭐 기후 변화랑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서술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각 챕터가 철학자 이름 하나씩이 나오면서 쭉 이제 풀이를 하셨는데 예,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 방법도 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 문제, 어떤 인물보다 문제. 근데 지금도 사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매 챕터의 핵심적인 주제들 다음에 이제 인물의 이름이 언급되는 방식으로 배치가 그렇습니다. 되어 네, 있죠. 맞아요. 이거는 그 어떤 인물의 사상을 소개하는 게 제 목적은 아니었다는 걸 반영하는 제목의 형태 아닌가 싶습니다. 이 철학적 사유라는 거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이 개념을 가지고 진행을 하겠죠. 근데 예를 들면 존재라는 개념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진행을 한다라고 해보죠. 그런데 이때 이거 나 혼자 독창적으로 이 개념을 고안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아주 그냥 사적인 누구도 못 알아듣는 이런 말이 될 겁니다. 그럼 그 개념은 어디서 올까요? 그건 과거로부터 전수되고 상속된 것이죠.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것은 결코 혼자 고안한 창안한 말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물론 개념의 창조 들레지 같은 사람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고 그건 다른 면에서 의의를 가지는 겁니다. 일단 개념은 다 상속되는 개념이죠. 자, 바로 이런 상속되는 개념들을 가지고 타자에 대한 이 성찰을 진행해 나가는 방식이 여기 언급된 철학자들의 이 개념들을 디디면서 진행해 나간 제 사유의 경로였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뭐 어떤 철학사적 중요성,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인물들이 선정됐다라기보다도 문제가 인도하는 방식에서 필수적인 개념들을 제공하는 학자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게 된 선생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개념들을 이렇게 제목을 쭉 정해가지고 나는 이런 순서로 서술을 해야지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
제목들 지금 예를 들면 뭐 타자와의 투쟁, 몸으로 이루어진 나와 너의 공동체 이런 식으로 챕터 이름을 쭉 먼저 정하고 뭐 여기다가 쓸 내용들하고 제일 그래도 좀 연관 있는 철학자 이름을 그냥 곁들여서 선생님 하시고 싶은 말씀을 쭉 하시면서 여러 철학자들이 등장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다룬 사람이 한 명 끼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런 방식도 조금 더 거기에 제가 말을 덧붙이고 싶지만 일단은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JYP가 책을 좀 꼼꼼하게 읽었으면 아마 그 방금 서동훈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훨씬 더 그 바로 딱 이해를 했을 것 같은데 아마 이 책을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청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이 굉장히 정교하게 짜여진 책이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장의 서론에서 타자의 문제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타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뒷부분에 타자의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중요하게 성찰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짚어야 될 문제들은 무엇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무엇과 관련해서 뭔가 생각의 단초를 제공하는 철학자가 일단은 훗설이다. 그러면서 이제 훗설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훗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다 보니까 훗설이 설명하지 못하는 어떤 게 딱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사르트르가 이야기한 무엇을 보면 우리가 생각을 좀 더 진전시킬 수 있다. 하이데거는 왜 건너뜁니까? 그러니까 하이데거 맞아요. 하이데거가 생각한 무엇을 생각을 하면은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하이데거가 생각하는 그 개념을 쭉 따라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르트르가 계속해서 하이데거는 이런 점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 그 사르트르가 하이데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도대체 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건 또 우리가 타자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짚어보자. 뭐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박수 한번 치고 싶다 정말. 진짜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저는 처음에는 그냥 타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철학자들의 생각들을 약간 단편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책을 구성하셨나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진짜 선생님의 머릿속에서 내가 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독자들에게 타자의 문제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머릿속에 딱 짜놓으신 다음에 하나씩 해명을 하다 보니까 먼저 주석을 달고 또 언급을 해야 될 철학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들을 이렇게 짜신 것 지금 같더라고요. 박수 한번 쳐주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정말 정확하게 파악했다. 예. 너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거를 파악하는 YG도 놀랍지만 지금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지금 원고지로 한 3,000장 넘죠? 3,000장까지는 아닐 거예요. 뭐 거의 3,000장쯤 될 것 같은 분량인데 그 정도 분량을 다 미리 머릿속으로 다 구성을 한 다음에 이게 완벽하게 이렇게 짜맞췄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그렇다기보다도 그러면은 그렇게 여러 번 강의를 할 필요도 없었겠죠. 이건 그래요? 난 전 그런 줄 알고 천재인데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그건 아니군요. 근데 약간 천재성이 돋보이는 책이에요. 계속해서 이렇게 보완하고 덧붙이고 생각도 수업과 함께 강의와 함께 생각도 그런 방식으로 나아가고 글 쓰는 과정도 그렇죠. 끊임없이 다시 돌아와서 쓰고 제가 구성할 때 이런 거는 염두에 뒀었어요. 지금 보시겠지만 이 하위 제목이 굉장히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최대한 많아요. 독자들이 쉽게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짧게 구성을 하고 많은 주제들을 집어넣거든요. 그리고 한 장에 그 소챕터들이 엄청 짧아요. 그러니까 약간 스몰 토크 하듯이. 그게 오히려 책이 김에도 불구하고 좀 용이하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청취자들을 위해서 조금만
맛배기로 그냥 설명을 드리면 이제 2장이 고립을 극복하고 서로 함께하는 주체들이라는 장인데 아까 이제 근대를 주체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타자의 뭐 반대말이 주체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런데 주체의 시대에서도 그 주체가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주체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단서를 처음으로 제공한 철학자가 어쩌면 후설이었다. 그래서 왜 후설에서 내가 이야기를 시작하는지를 이제 2장에 처음에 딱 제시를 한 다음에 근데 이제 후설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후설이라는 철학자는 현상학을 처음 만들어낸 철학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높아심에 그래 이 부분에서는 현상학이 무엇인지를 독자들한테 조금 설명을 해야겠다. 그래서 왜 현상학인지를 먼저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현상학이 이해하고 있는 자아 개념은 무엇인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그냥 독자랑 문답을 하듯이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나 친절한 구성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읽으면서 이건 정말 공을 많이 들여서 쓰신 책인데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죠. 예, 아까 JIP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조금 더 덧붙이자면은 이렇게 뭐 저는 뭐 그렇게 처음에 완성되는 사유가 있을까요? 그냥 그건 거기서 그치면은 그게 완성된 형태로 처음부터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행을 해나가면 계속 변모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사유가 이 형성되는 과정은 가끔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건 벽돌 쌓듯이 되는 게 아니다. 처음에 확실한 기반이 있고 그 위에 하나 더 쌓자. 그 뒤에 두 번째 더 쌓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모자이크해 나가는 방식으로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조각들을 하나하나 찾을 수 있는 데서 찾는 것이죠. 여기서도 발견될 수 있고 저기서도 발견될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전체 그림이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생각하는 과정, 그다음에 책을 쓰는 과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방식으로 모자이크 조각들을 하나하나 모아 나가는 방식으로 또는 퍼즐 조각을 모아 나가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쓰실 때 그렇게 막 2장에 5꼭지 썼다가 5장에 4꼭지 썼다가 이렇게 쓸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실제 쓸 때 필연적인 주제들을 하나하나 모으는 거죠. 근데 지금 뭐 왔다 갔다 어쨌든 책에 우리가 보는 그 읽고 있는 순서와 쓰인 순서는 좀 다르다는 말씀이시군요. 아니 대체로 같습니다. 대체로 같아요. 그 근본 형태는 이런 방식이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세부적으로 다뤄야 될 문제들이 추가가 되고 뭐 방향이 바뀌고 입장을 달라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개입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지금 강양구 기자님이 좋게 평가해 주신 어떤 뭐 짜임새라든가 이런 거는 아마 저 과정에서도 많이 좀 완성도가 높아지지 않았나 보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어떤 과정인가 하면 이 책이 이렇게 긴데 교정을 6번을 봤어요. 근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어나갈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 번의 횟수를 가지고 그러면은 당연하게도 모든 개념들을 제자리에 맞추고 그다음에 톤도 맞추고 그다음에 이야기의 결도 맞추고 이런 일을 그 과정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한 다음에 10년 넘게 걸리는 거군요. 6번이나 저자가 직접 교정을 보고 수정하는 거를 6차례 했다는 거는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근데 제가 고발을 하자면 10년 동안 쭉 계속 쓰신 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겠죠. 사람이 어떻게 10년 동안 계속 한 책만 씁니까? 지금 교정 말씀드렸던 거는 교정지가 나온 다음부터의 얘기입니다. 나온 다음부터 6번을 더 보셨다고요? 예.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출판사는 별로 한 일이 없네요. 출판사 편집자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 편집자도 또 그만큼 몰두해서 봐 주시고 그랬으니까 이제 그렇게 처음에 본 다음에 이 부분은 뺍시다라든지 이 부분은 약간 조정합시다라든지라고 요구를 하면은 편집자는 당연히 그것의 적합성을 또 편집자로서 따져보면서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이제 한 그런 과정들을 여섯 엄청나게 많이 겪었고. 번째 이렇게 진짜 잘 정돈돼 넣은 거를 쫙 읽을 때는 그 본인도 이렇게 읽으면서 잘 썼는데요. 아 훌륭해 막 구성 이렇게 좀 만족하면서 보셨습니까? 솔직히 그 반대였습니다. 갈수록 스트레스는 심해지고 그리고 그 교정 보는 거를 어느 시점에 그냥 중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어떤 단계에 가게 되면은 이 책은 좀 제가 교정을 되게 많이 보는 편인데 이 책은 그거보다도 좀 많이 교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A라는 단어를 B로 바꾸는 거, 이게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계속 교환만 하게 되는 그런 교정이 계속되면 그 단계로 가겠구나 하는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읽었을 때는 단어를 B로 바꿔봤는데 한 5번째 읽을 때는 다시 그걸 A로 바꾸고 있는 모습을 이제 그러니까 본인이 발견하게 되는 거죠. 더 이상 그렇죠. A라는 단어가 또 어울려 보였는데 한 3주 있다가 다시 보니까 B라는 게 어울리는 거. 이건 당연한 게 MBTI 검사해봐요. 할 때마다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 미묘한 차이에서 JYP는 아직도 지 MBTI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몇 번 해봤는데 다 다르게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교정 작업도 특이점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타자 철학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못하고 지금 시간이 다 갔는데요. 뭐 그 책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네. 대해서는 대충 청취자들이 좀 감을 잡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조금 더 저 본문의 내용에 관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이어가야 될 것 그리고 같습니다. 우리가 이 책에 8명의 철학자들이 나온다라는 이야기만 했지 어떤 철학자들이 언급이 되는지는 그러게. 앞에 뭐 후설, 하이데거, 사르트르 정도만 언급을 하고 더 이상은 언급을 또 안 했으니까. 그리고 여기 나오는 그 8명의 철학자들이 또 어떤 생각을 하신 분들인지에 대해서도 교양 삼아 또 조금 알아보고 뭐 이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 하죠. 예, 거기에다가 그 저자인 서동욱 선생님께서 또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어떻게 읽으면 좋겠다. 뭐 그런 식의 팁 같은 것도 그리고 주실 사실 수도 이 있고. 8명의 철학자들이 뭐라고 말했는지보다 이 서동욱 선생님이 어떤 철학을 갖고 있나 우린 이게 궁금하잖아요. 이게 지금 8명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라고 모아놓은 책이 아니거든요. 그런 책이 아니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우아한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다음 시간에 서동욱 선생님 모시고 타자 철학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